도착을 안 했어. 다음 학기부터는 그 DVD를 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뭐 시험도 한 문제 정도 내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GMO라는 게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완전히 허구인지라는 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전자 발현이라는 게 왜 우리가 그렇게 목매달아야 되는 걸까? 유전자 뭐 타고난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유전자 발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전자 발현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맨날 헤모글로빈 얘만 들어가지고 저 인간은 헤모글로빈하고 무슨 웬 수셨나라고 그랬는데 헤모글로빈 예를 들어봅시다. 유전자 보고 있을 때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발현을 하는 사람은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산소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사람이 산소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슈퍼맨이 되는 건데 진짜로. 나중에 심혈관계에서 배우겠지만 그 산소 공급의 이 차이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똑같은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가졌다고 치더라도 이제 우리는 대충 그건 알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헤모글로빈 유전자 딱 전부 끄집어내고 DNA 시퀀싱 한번 해볼까? 장담한다. 100% 똑같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개인의 예를 들어서 산소의 공급, 흡입 능력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히모글로빈의 양의 차이도 꽤 많이 기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결국 그럼 뭐야? 그러한 유전자 발현, 어떤 사람은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많이 발현을 해서 단백질이 결과로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발현해서 적고 그러면 산소의 이 활용도가 달라지고 거기에서 형질이 달라지는 거지. 그 형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것을 이제 옛날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옛날에 그 전통적인 멘델의 유전학은 무조건 이 모든 현상이 달라지는 그것을 이제 형질 또는 표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차이는 단순히 언제나 유전자의 차이에서만 나온다. DNA 시퀀스의 차이. 그러니까 획득 형질은 절대로 유전되지 못한다라는 철칙을 세우는 것이지. 그것은 획득 형질이 왜 유전이 안 되느냐? 그것은 유전자를 변화시키지 못한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현상을 이제서야 발견한 거죠. 획득 형질, 예를 들어서 유전자 발현 조절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획득 형질은 그것도 하나의 형질인데 그거는 사실 유전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유전자 발현에 대한 조절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프로모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합효소가 촉매작용 이건 했죠 지난 시간에. 촉매작용이 그러니까 이 RNA 중합효소라는 일단 이것이 있어야 영화로 치면 이 친구가 주인공이거든. 근데 이 영화는 좀 특이해가지고서 주인공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얼굴 마담이지. 그래서 뭐 딱 나와서 발연기하는 얼굴 마담이라고 칠까? 제대로 이 전사라고 하는 RNA 전사가 뭐죠? RNA를 만들어내는 거. 트랜스크립션. DNA 주형에서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 RNA 중합 효소라는 요 효소가 있어야 요 촉매작용을 하는데 일단 그 촉매작용을 시작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 하기 위해서는 염기 수율분에 먼저 결합을 해야 되는 요 프로모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프로모터라는 것은 이 발현되는 만들어진 RNA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니야. 프로모터가 없이는 어떠한 유전자도 발현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칩시다. 요게. 그러면 RNA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RNA는 어느 부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RNA. 이게. 요 RNA는 요 DNA와 어떤 관계? 상보적인 관계지. DNA의 주형과. 그런데 이제 이 RNA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발견되지 못하는 요 부위, 바로 여기에 있는데, 바로 요 위에 이렇게 있는 요 부위를 우리는 프로모터라고 하는데, 요게 없이는 절대로 이 RNA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왜? 여기에 누가 붙어야 돼? 헬리콥터 착륙자리라고 했죠. 중합효소가 와서 다다다다다 하고 붙어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면 이 DNA 이중사슬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잠깐만 하고 이렇게
풀어 헤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서 그 중에 요걸 고를까 요걸 고를까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RNA 뉴클리오티드를 이제 상부적인 거를 이렇게 갖다 쫙 붙여 나가서 이어 나가면 그게 바로 이제 RNA가 카피가 된다라고, 그게 바로 전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 유전자에 관해서 엄청나게 복잡하지, 어렵다고 지난 시간에 막 컴플레인했지. 자, 이제 봐라, 이제 얼마나 어려운 게 뭔지를 한번 보여드려 가서 오늘. 자, 일단 제목 먼저 일단 살짝 살펴봅시다. 어려운 것일수록 천천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씹어 나가면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코딩 지역? 뭔 코딩? 요즘 코딩이 뜨니까 별의별 애들이 전부 다 코딩을 얘기하네. 그 코딩이 아니고 코딩 지역, 뭐 일종의 그 코딩하고도 약간의 일맥상통하기는 하죠. 전사 조절 부위. 이 두 개가 다 유전자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전자라고 칠 때 우리는 얼핏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유전자면 결국 그 RNA를 만들 수 있는 부위가 DNA 중에서, 여러 DNA 중에서 RNA를 만들 수 있는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RNA를 만들 수 있는 부위, 지금 여기서 이게 RNA예요. 지금 이거 만들어지는 이게 빨갛게 이렇게, 이게 RNA인데, 이 RNA가 만약에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 아미노산들의 순서를 전부 가지고 있는, 순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RNA라고 하면은, 이 RNA는 무슨 RNA? mRNA. 야, 어저께 학생들보다 훨씬 낫다. 어제 학생들 물었더니 rRNA? 내 영어가 좀 세나? 발음이 세고 못 알아듣나? 오케이, 좋았어. 맞아요. 이게 mRNA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mRNA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 유전자의 코딩 부위, 코딩 지역 또는 코딩 부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요 DNA 상에서 여기가 여기지, 여기 요만큼 똑같은 부위, 파란, 여기가 바로 코딩 지역이란 얘기지. 그 RNA를 이렇게 이렇게 인코딩 한다고 해서 여기가 바로 코딩.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유전자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필요한 건 사실 요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어떤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니까 요것이 유전자. 하지만 유전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요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물론 이거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도 또 있어야 되는 부분, 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프로모터라고 하는 거. 요게 있어야만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조합의 DNA 염기 서열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전부 나도 한번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구실 한번 하고 없어지자라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야, 열망. 그런데도 그들의 열망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단 한 가지. 이게 없어서 그런 거죠. 나도 이것만 있으면 나도 한번 쫙 나의 정보를 쫙 세상에 밝혀가지고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하나만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제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일부러 이러한 프로모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조그만 프로모터를 만들었고, 무작위로 이 DNA에다가, 유전체에다가 무작위로 삽입을 펑펑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 끼어들어가면 어떠한 유전자가 만들어지는지라는 그런 조사도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RNA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다고? 중화표소가 여기 딱 앉아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이 친구는 발연기하는 아무 쓸데도 없는 친구라고 그랬지. 이 친구 혼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이 친구의 친구들이 와야, 이 친구들 도와주는 친구들이 와야만 얘가 이것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 전사인자라고 했지. 전사인자. 그래서 요 코딩 지역, 전사 조절 부위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프로모터가 붙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다른 단백질들이 유전자 조절 부위에 결합해서 RNA 중화표소의 활성을 증진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들을 전부 통틀어서 전사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필요한 거지? 뭐
중화효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백질들, 오케이? 다른 조연들이 유전자 조절, 그러니까 전사 조절 부위라는 요 개념이 다시 한번 돌아가 가지고서 코딩 지역과 전사 조절 부위, 여기까지가 코딩 지역이지. 그러면 전사 조절 부위는 어디일까? 파란 색깔 말고 그린색으로 표시합시다. 이 광활한 지역이, 광활한 만주골판이 전부 전사 조절 부위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것들이 있어야만. 왜 얘네들은 필요할까? 마치 프로모터의 예를 볼 수 있듯이 프로모터라는 어떤 DNA 지역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중화효소 와서 붙듯이 여기 뭐 이상한 다른 것들이 있어야 또 다른 친구들이, 다른 단백질들이 거기 와서 인식을 하고 다다닥 붙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크게 전사 조절 부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갖춰야 제대로 유전자 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은 이제 코딩 지역이 여기고, 그 중에 전사 조절 부위는 프로모터 지역이 전사 조절 부위가 되겠죠. 그런데 프로모터만이 전사 조절 부위가 아니라 여기 가면 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필요한데? 아까 그 단백질들이 왜 필요한데? 전사 인자들이 왜 필요한데? 안정화, 이 RNA 중합 효소가 마치 외줄 고개 타듯이 이렇게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나? 했죠? 그럼 잘 떨어지면 아파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 친구가 저 끝까지 가서 저기까지 스탑 사인이 저 밑에 있는데, 자 여기까지 그만해 라고 하는 스탑 사인까지 가야 제대로 된 RNA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하나 끝냈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다시 그걸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몇 번 반복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카피를 RNA를 만들어야 너 일 좀 하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가자마자 3발자국 나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라고. 정말 그래요. 정말로 RNA 중합효소는 그러다가 3-4발자국 가서 떨어져 버리고 다시 올라오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다른 단백질들이 옆에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딱 잡아주고 해서 안정화가 되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는 이 친구들이 여기 세모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여기에 또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야,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한 번만 더 해봐라. 근데 그거 말고 저 위에 이런 데를 뭐라고?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윗동네, 유전자의 저 윗동네를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딜까? 저 유전자의 저 아랫동네는 뭐라고 그럴까? 다운스트림. 그렇지. 그걸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이렇게 정말로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런 분자 생물학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업스트림에 어떤 엘리멘트가 있고 저거 세미나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근데 다운스트림은 뭐 어떻게 못 봤어? 다운스트림은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너 알아? 하고 미팅 나가서 물어볼 수 있는. 짜샤 그것도 몰라? 너 어느 학교 다녀? 이제 이런 데도 이렇게 전사 인자들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 붙어야 되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붙어 있는 애들이 중합효소를 안정화시킨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끌어주니까. 근데 여기 이런 애들이 붙어가지고서 뭐 중합효소를 안정화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얘네들 거리가 어딘데? 얼만데 지금? 안 되잖아, 말이.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말이 안 돼? 하고. 요거 말고 이 그림이라고. 요거. 여기가 지금 프로모터가 여기 있죠? 유전자는 지금 일로 가고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저 업스트림에 있던 이 전사인자들이 중간을 이렇게 삥 구부려가지고 저 위에서 이렇게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도와주듯이 전부 이렇게 붙잡고, 그런 일을 비일비재한 것을 이 최근에 와서야 발견을 한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유전자는 여기 있는데 뭐 한 2-3천 베이스 뉴클리오타이드 저 떨어진 업스트림에 여기에 필요한 전사인자들이 가서 붙는 요소가 있다고 누군가 말이 돼? 라고 얘기했더니 말이 되더라고. 이게 2-3천이 이렇게 나중에 나와요. 이제 2-3천 베이스 페어에 떨어진 그쪽 지역에 어떤 중요한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은 계속해서 아직도 이 나이에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친구들은 이 나이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가스가 차갖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불쌍한 내 마누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차이가 생기는 게 바로 저 3천 무슨 뭐 베이스 페어 저 업스트림에 이상한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아까 그 전사인자, 지금 전사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인자가 뭐라고? 도우미, 단백질, 도우미, 그 중화효소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도우미인데 그 전사인자들이 첫 번째 이 기능 할 수 있는 능력 뭐 안정화, 결합의 안정화, 중화효소의 두 번째는 뭐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구조를 염색체 구조를 어디서 어디로? 이질에서 진정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질에서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질에서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염색질의 구조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유전자의 발현에? 어렵죠? 어렵지만 이거 딱 개념 잡고 있으면 사실 전공자들 뭐 못지 않은 거지. 이질은 유전자 그 기능을 못하는 왜 기준을 못하지 이질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압축, 그렇지. 응축이 되어 있는 거지. 압축이라기보다 응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이질 지역은 그 뉴클레오솜을 이루는 그 히스톤 단백질들이 빡빡하게 빼곡이 차여 있어가지고서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뭐겠어? 중화효소가 어디 가볼까 하는데 너무 빼곡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진입이 안 돼. 마치 무슨 총알 무슨 열차지 그거? 지옥철 못 하듯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느슨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지. 진정의 염색질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중화효소가 하나 이제 갈 수 있네. 저기 가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세상에 그런 능력이 다 있어? 예, 이 전사인자들이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이미 빡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사인자들이 어떻게 가서 거기에서 가서 내가 딱 잡아서 붙을 능력만 있으면 그들이 가서 미리 일을 시작을 해놓는 거지. 마치 상륙작전 할 때 교두보 확보하듯이 어떤 일부 상륙작전 교두보 확보한다는 얘기도 끄떡끄떡 알아듣는 벌써 병영 훈련을 다 마치고 군복무를 마친 학생들이라는 얘기. 와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질 염색질이 쫙 있는데 여기에 전사 지금 곤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것이 전사인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니 이 전사인자가 무슨 능력을 가졌길래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야? 효소 하나를 끌고 들어오는 거지. 효소가 와가지고 이것을 팍 풀어서 해칠 수 있게 해주는 효소가 있거든요. 여기를. 그걸 너 나랑 같이 어디 좀 갈 데가 있어. 이리 와. 그래갖고 여기서 앉아봐. 시작해. 그럼 이 친구가 여기를 변화시켜갖고 아세틸이랑 메틸 그룹으로 변화시킨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나? 그래서 아세틸 그룹을 여기다 끼워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풀어져 버리면 이제 이만큼 이제 자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바로 프로모터가 노출이 되네 이제 드디어. 그러면 누가 올 수 있지? 중화효소가 이제서야 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딱 붙어갖고 이 지역이 이제 쫙 전사가 되는 그런 거.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한 거를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한번 왜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유전자의 활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지금 전사를 할 수 있느냐가 유전자의 활성이 되는 거죠. 활성이 높은 유전자, 전사를 많이 하고 있는 유전자. 활성이 지금 없는 유전자, 조용히 쉬고 있는 유전자죠. 전혀. 그 유전자의 활성 자체는 누구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지.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중화효소라고 얼핏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지. 중화효소는 모든 유전자에 가서 일을 하긴 해야 하지만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액티브 진이라고 하는 활성이 높은 진은 이제 전사인자가 전사 조절 부위에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액티브한 진이 되어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액티브하지 못한 진은 전사인지가 없나 보지 아마 거기 어디 휴가 갔나 거기?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다시 헤모글로빈을 돌아가 봅시다.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헤모글로빈. 아니 도대체 헤모글로빈 자 우리 모든 700조에 자꾸 나를 700조의 세포로 돼 있다고 거짓말 뻥을 치는데 그러면 안 되지. 400조라고 칩시다. 400조 고백 400조 400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그 400조의 세포 안에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 적혈구밖에 없잖아. 아니 왜 여기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야? 왜? 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포에 들어가 보면 헤모글로빈이 유전자 발현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아마 전사인자가 저긴 없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왜 적혈구에 가면 헤모글로빈이 막 만들어지지? 아마 거기서만 전사인자가 노나 보다. 맞아 그게. 그래서 이제 인액티브 진이라고 하는 전사 조절 부위에 전사인자가 없어요. 있더라도 그러니까 전사인자가 세포에 있더라도 그 전사 조절 부위에 가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게 진짜로 어떤 존재하는 유전자에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전사인자들이 결합을 해야 일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냐는 것을 실제적으로 밝혀진 보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각각 이 그림만 봐도 우리는 일단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은 첫 번째는 하나의 유전자를 제대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전사인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첫 번째. 여기 이게 좀 RNA 폴 2라고 하는 게 중화표소거든요. 이게 중화표소 말고도 지금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사인자들이 여기 다다다다닥 붙어야 제대로 100%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각각의 전사인자들은 입맛이 다르다라고 뭐예요 좀 결합을 해서 인식하는 이 유전자 서열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유전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유전자에다가 이런 이상한 있지도 않은 뭐 이런 걸 갖다가 요 앞에 업스트림에다 갖다 박아버리는 거, 이식을 해버리는 거 인공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갑자기 어떤 새로운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 이상한 전사인자가 날라와가지고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이런 것들로 이런 DNA 시퀀스만 이런 식으로 바꿔도 여러 개의 새로운 존재하지 않은 비자연적인 인공적인 전사인자들을 너 일로 와 불러서 발현을 조절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난질들을 마구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토요일날도 나와서 하고 있을 거야. 그놈들은 도대체 일밖에는 모르는 아주 지겨운 놈들이거든. 그래서 자꾸 욕을 내 업계 동업자들을 욕해서 미안한데 질투가 나서 그런 거지 뭐.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후성 유전화학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깔려버리는 건데 이걸 미리 제가 시험 문제 묻기는 했지만 얼핏 하고 이게 바로 그 근간인 거죠. 그 멘델의 업적은 정말 위대해서 유전자가 뭐다. 정말로 딱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확립되어 있는 마치 고체와 같이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유전자이고 그것이 서로 합쳐졌다가 분리가 되고 세대를 거치면서 하는 것이 멘델의 가장 큰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그것이 DNA인 줄은 나중에 한참 뒤에나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DNA였어? 염색체에 있는.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그럴 것이 염색체가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같이 붙었다가 떨어져 나갔다 하는 그 패턴이 바로 멘델이 옛날에 얘기했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네 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역시 멘델 하면서 그때부터 멘델에 대해서 누가 멘델한테 태클 걸면은 전부 매장시켜 버릴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멘델에 얘기하지 않은 그냥 유전자 염기 서열 변화 없이도 유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 병신 같은 놈, 무식한 놈 하고 이렇게 전부 그랬었거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새롭게 이 생물학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맨날 정답이 바뀐다는 게
좀 있으면 정답을 아껴버리는 거지. 여태까지 이틀 전까지 이게 정답인 줄 알았더니 이틀 후에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이 케이스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후성 유전학이라고 영인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유전에 관한 것인데 유전이라고 하면 일단 염기 서열의 변화가 수반이 돼야만 이것이 유전이라고 굳게 룰로 믿어왔는데 그게 염기서열 변화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형질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을 후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영어로는 이제 에피라고 해서 에피라는 얘기는 뭐예요? 겉껍데기거든. 그러니까 심층부로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 껍데기를 살짝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긁어도 변화가 된다는 뜻에서 에피제네틱스라고 한 건데 그것을 한국말로 해석을 껍질 유전학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해서 후성 유전학, 원래 선천적으로 이렇게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변화가 될 수 있는 후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이렇게 관장하는 유전학이라고 해서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배웠죠? 아세틸, 메틸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가 변해? 염색질의 구조가 변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변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 아이고 돌겠다. 미안. 없는 것들은 내가 다시 이건 다 슬라이드 올려놓을게. 그래서 분량이 많아지니까 이 핸드아웃에 분량이 많아지니까 프린트아웃 하는 게 너무 많다고 컴플레인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내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런 것들을 안 넣었을 거야. 근데 그래서 요 히스톤의 메틸 아세틸화를 이렇게 변화시키면 발현이 변화하면 어떻게 돼? 결국 종국적으로는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키면 뭐가 결국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형질이 변하는 거예요. 형질이. 유전자의 형질은 그냥 이렇게 어떤 고정되어 있는 염기 서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현 변화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 헤모글로빈 유전자 발현을 예를 든 것입니다. 얼마든지 좀 더 적나라한 예를 들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안 든 건데 성장 호르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호르몬의 유전자 똑같은 질의 형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 해도 발현을 얼마나 많이 시키냐에 따라서 형질이 언제 달라지는 거지. 190 형질. 난 여태까지 한 167은 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신체 검사해 보니까 완전히 속고 살았어 와이프가 그동안. 참. 어쨌든 뭐 그건 뭐 중요해? 전혀 안 중요해. 자, 이게 그래서 바로 이 진정 염색질과 이렇게 이질 염색질 간의 차이가 아까 전사인자들이 히스톤을 아세틸화 또는 메틸화를 시키는 효소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유전으로 제대로 고착을 시킬 수 있으려면은 일단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후성 유전학적인 염색질의 구조 변화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키포인트지.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 지역이 이런 식으로 염색질의 구조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득을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염색질의 구조가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죠?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니까. 그죠? 그럼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응한 어떤 환경에 대응해서 우리가 아주 반응을 하는 좋은 기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진화시킨 거겠지. 모든 생명체들이.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뭐 환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기후 환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자극에서 대호각성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거 헬스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환경이야.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 중에서 일부는 아직까지 헬스가 이렇게 돼갖고 그게 유전이 됐다고는 밝혀진 바가 없는데 모르지 그거.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유전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그대로 정말로 DNA 염기 서열상에 변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제?
환경에 대처해서 어떤 DNA, 어떤 특정한 염색질 구조가 변해서 그 지역의 유전자 발현이 변화했어. 그럼 그 세대에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그것을 마치 기억을 하고 있듯이, 메모리, 어디에 적어놨듯이, 일기장에 적어놨듯이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 역시 그걸 그대로 딱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이 그 발현 양상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려면 아마도 그 자손을 다른 환경으로 갖다 놓으면 변하겠지만,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계속 있는 한 계속 그것은 마치 그대로 여러분들의 DNA가 변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 중에서 일부가 유전이 된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진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후성 유전학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일부 지역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야라고 했거든. 근데 그 변화가 다음 세대에 유전이 되네. 그럼 이건 뭐야, 그대로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디 가서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대 뒤통수 때려도 돼. 이제 뭘 자식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와. 넌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도 못 들어봤니 이놈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된 사실로서 모든 획득 형질이 다 유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획득 형질은 유전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아니 그게 어떻게 유전이 된단 말이야라고 누군가가 막 이게 핏대 세울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수 유전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조용히 너 후성 유전학이라고 들어봤냐? 그리고 조용히 멋있게 사라지면 이제 그때부터 후성 유전학 하고 이제 찾아보겠지. 거기까지. 자, 그걸 이제 이거 차등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게 사실은 다세포 생물이 이제 분화라는 얘기 했죠. 옛날에 제가. 다세포 생물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수반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하나의 수정란에서 지금 400조, 여러분들은 한 500조쯤 될 거고, 난 아닌가? 400조의 세포가 생겨났는데 여기와 이 세포 조직들이 다르잖아.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이것을 분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differentiation. 요게 없으면 다세포 생물의 분화를 거치지 않은 다세포 생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지? 암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요 분화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유전자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 분화를 하려면 어떻게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는 어떤 특별한 조직에서만 발현이 되는 헤모글로빈, 즉 특별한 적혈구에서만 발현이 되잖아. 헤모글로빈. 어떤 유전자는 또 아주 어렸을 때만 발현이 됐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버리면 이제 그만. 또 반대로 어떤 유전자는 어렸을 때는 발현이 안 되다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렇게 막 2차 성징이 나타내는 여기에 그런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그런 것들. 어떤 유전자는 특별한 어떤 환경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만 발현이 되는. 이건 상상의 나래를 펴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러한 특이적인 차등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만 발현이 되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겠죠. 그것을 통틀어서 영어로는 differential gene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차등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쉽게 이렇게 흔히 쓰지는 않아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그냥 영어로 얘기해버려서 differential gene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이해가 되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만 발현이 되는 조직 특이죠.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발생 시기에서만 특별하게 발현이 됐다가 없어지는 그런, 또는 환경적으로 어떤 특정한 환경 조건 아래에서만 발현이 되는 유전자 정도가 세 가지 대표적인 그러한 차등 유전자 발현에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 특이적인 전사인자가 결국은 그 밑에는 누가 이것을 결정을 하느냐? 전사인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사인자의 활성도가 각 조직마다 다르니까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을 발현시키는 데 필요한 요 전사인자는 적혈구에서만 그 활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세포에는 아무리 가서 그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소닥 보듯이 그대로 존재하는 얘기죠. 요것이 바로 그 그림이지. 일반 생물학 책에는 그것을 이제 차등 유전자, 디퍼런셜 지니 익스프레션을 설명하는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하긴 한데, 자,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그림을 어떤 경우에서는 그림을 설명하려면 이 생물학에서 그림을 설명하면 먼저 여기 써 있는 글자들을 먼저 인식을 해서 거기를 확실하게 맞춰줘야 돼. 레이블을. 일단 이 그림에서 첫 번째는 간 세포, 리버셀에 있는 간. 여기는 뭐지? 렌즈셀이라고 하는 건 눈에 있는 요 렌즈라고 하는 요 특별한 망막에서는 빛을 받아들이는 그 렌즈 구조. 요것을 구성하는 요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지금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을 두 개. 그런데 이건 무슨 그림일까? 간에 있는 세포를 뜯어보거나 그 렌즈 세포에 있는 그 세포를 뜯어보거나 둘 다 이건 뭐냐?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알부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알부민. 가서 수액 주사 맞을 때 가서 링거 맞고 할 때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게 그건 뭐냐면 물에다가 그러니까 생리식염수에다가 알부민 정도 들어있고 포도당 좀 들어있고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혈액에 주로 상주하고 있는 단백질이 알부민이. 나중에 우리가 심혈관계에 들어가면 이 알부민이 혈액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알부민은 간세포에서만 만들어져요. 간세포에서만 이 단백질 만들어서 혈액으로 평평 던져내버리기 때문에 혈액으로 어떻게 던져낼까? 우리 이미 봤지 그거? 응? 외포작용에 의해서 펑펑 던져낼 거 아니었지? 혈액으로.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럼 유전자가 있겠지. 하지만 그 간세포에서도 봐도 이 크리스탈린이라고 하는 요거는 렌즈 세포에서만 발현되는 단백질이거든.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이 말이야. 이 두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 간세포도 그렇고 렌즈 세포를 봐도 알부민 유전자와 크리스탈린 두 개 다 가지고 있겠지 물론. 그런데 문제는 이 알부민은 간세포에서만 발현이 되고 크리스탈린은 렌즈 세포에만 발현이 되고. 그래서 렌즈 세포 갖고 알부민 찾으면 여기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겠지. 렌즈 세포에 갖고 알부민 찾으면 그렇고 간세포에서 크리스탈린 찾으면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그러겠지 또.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두 개의 유전자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프로모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인핸서라고. 인핸서가 뭘까? 이거? 누가 붙는 지역일까? 전사인자들이 붙는 지역이 인핸서라고 하거든요. 그 인핸서들의 색깔이 다르네 얘네들이. 크리스탈린과 알부민이. 그럼 이해가 가겠지. 전사인자들이 다른 전사인자들이 붙겠지 여기 각각에 필요한. 그런데 자 보면 이제 그것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요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한쪽은 간세포, 한쪽은 렌즈세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간세포와 렌즈세포에서 각각 이것은 여기는 알부민진, 요거는 크리스탈린진, 여기는 알부민진, 여기는 크리스탈린진인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지금 간세포에서 보면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유전자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알부민만이 활성화되어 있지. 크리스탈린진은 렌즈세포에서만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과 결부되는 어떤 이 관찰은 뭐가 관찰이 되죠? 뭐야 이거 포도알들처럼 있는 이 친구들. 이 포도알들이 뭘까? 어떤 효소? 전사인자겠지. 바로 전사인자가 어디서만, 예를 들어서 간세포에서는 전사인자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지? 알부민진에서만 집중되어 있지. 그러니까 알부민 유전자만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겠지. 렌즈 세포가 아니죠. 크리스탈린 단백질이 발현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간세포에서 이 친구들이 여기 안 와. 여기 와서 붙을 전사인자들이 여기 없다는 얘기지. 반대로 여기
렌즈 세포에서는 어떻게 정반대 현상이 지금 관찰되고 있죠. 그럼 당연히 간 세포에서는 알부민 유전자만이 발현이 될 것이고 이 렌즈 세포에서는 크리스탈린 유전자만이 발현돼요. 이것을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사실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가서 적용시켜도 될 수가 있겠지? 그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법칙이다라는 얘기죠. 왜 어째서 어떠한 특정한 유전자가 어떤 특정 조직에서만 발현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조직 특이적인 차등 유전자 발현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훨씬 더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영특하니까 훨씬 더 응용을 해가지고 이 똑같은 원칙을 이용을 해서 왜 어떤 유전자가 특정한 발생 시기에만 발현이 됐다가 없어지는지 나도 설명할 수가 가능하지. 전사인자가 그때만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환경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한 환경 조건을 받아야만 그러한 전사인자들이 만들어지면 그 전사인자들이 그제서야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사인자로 통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메신저 RNA가 진핵세포 메신저 RNA는 좀 이상한 특이적인 현상을 겪어요.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다? 스플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이제 스플라이싱이라고 한국말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붙였다가 다시 끼워 넣는 것을 잘라버리고 나머지 중간 부분을 이어 넣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스플라이싱이라고 해요. 무슨 소린가 한번 봅시다. 요 그림 다시 안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다. 그래. 이 그림을 먼저 봅시다. 아까 그 코딩 지역으로 돌아가서 어떤 이것이 메신저 RNA라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확신하면서 메신저 RNA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두 개의 다른 버전의 메신저 RNA가 진핵세포에는 존재를 해요. 하나는 갓 만들어진 메신저 RNA. 방금 전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신저 RNA 우리는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해요. 1차 전사 산물. 하지만 실제로 단백질 합성에 지금 자 나를 읽어라 하고 이렇게 가서 딱 들으미는 그 메신저 RNA는 완전히 이제 최종 버전 완성된 머추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단백질을 이렇게 합성을 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역, 전사, 번역. 그러니까 DNA의 주형으로부터 RNA의 상복 카피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 그 정보가 가가지고서 이제 이 정보에 의거해서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조립이 되는 그 과정. 그래서 단백질이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번역에 사용이 되는 요 최종 RNA를 요것이 되는데 자, 요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와 최종적인 이 완성된 RNA가 뭐가 다를까? 인트론이 없어져 버렸네. 그냥 탁 알아버리네. 이러면 내가 얼마나 편해. 맞아요. 인트론이라는 것이 싹 잘라서 삭제가 돼버리고 마치 옛날에 신문 검열해가지고서 이상한 기사 없애버리고 신문 뽑아내듯이 해버리네. 애들이 첨삭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짧아져 버렸지. 원래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의 길이는 그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의 코딩 부위와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사용하는 요 RNA는 그 코딩 지역보다 훨씬 짧아진 부분이네. 이 친구들의 변명은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왜 이런 짓을 자행한 거야? 라고 마이크 갖다 대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쓸데없는 부분을 제가 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물음을 아니 그 쓸데없는 부분을 왜 진작 처음부터 갖고 있었냐? 진작에 버려지. 기회를 내가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것이 하나의 인트론의 이제 어쨌든 자, 이것이 바로 인트론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진핵세포의 대부분의 메신저 RNA, 대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방점이에요. 모든 메신저 RNA가 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진핵세포들은 왜 그러는지 뭐 이상한 이런 애들이 중간에 끼어 있어.
메신저 RNA 코딩 지역을 딱 보면은, 그러니까 DNA, 예, 메신저 RNA를 만드는 그 코딩 지역을 보면 중간에 평 뭐가 있는데 왜 이것이 중간에 끼어 있다고 우리가 설정을 했냐면은 나중에 완전히 완성된 메신저 RNA는 이들이 사라져 버리고 없거든. 그래서 그 얘기니까 결국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코딩이라는 얘기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코딩인데 바로 요 사라져버린 요 인트론이라고 하는 중간에 끼어있는 부분들은 그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것을 비코딩지요. 논 코딩 그런 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전부 잘라버리는 거지. 당연히 물론 잘라야겠지. 이것들을 안 잘라고 그대로 번역, 단백질 합성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헤모글로빈 원래 단백질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인트론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인트론을 잘라버리는 걸 까먹고 그냥 내보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원래 기존의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트론을 분명히 없애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들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전사물이라고 아까 얘기한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에서 이 완성된 메신저 RNA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메신저 RNA가 가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이게 제거되는 부분이 인트론이에요. 이렇게 인트론들 싹싹싹싹 없애버리고 나머지 이렇게 빨갛게 지금 있는 부분만 살아남은 친구들만 다시 이렇게 이어가지고서 완전히 이렇게 풀칠을 쫙 해서 아무 흔적도 없이 풀칠을 한 다음에 딱 붙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살아남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엑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핵세포의 메신저 RNA는 엑손과 인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인트론이라는 것이 원핵세포의 메신저 RNA는 없어. 그래서 저 친구들은 역시 미개한 원핵세포이니까 너희들은 인트론이 없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원핵세포 한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난 니들이 너무 불쌍해. 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 인트론들은 다 없어버렸어. 그렇게 쓸데없이 왜 가지고 다녀? 얘들은 참 딱하다라고 얘기는. 그래서 실제로 고세균을 보면 인트론들이 있어. 고세균들은 인트론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현존하는 진짜로 이 세균들은 원핵세포 세균들은 인트론을 전부 다 제거해버린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엑손은 결국 단백질을 코딩을 실제로 하는 실질적인 유전자의 실질적인 기능 부위이고,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메신저 RNA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위가 바로 엑손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떼어내고, 그래서 인트론을 제거하고 엑손들을 다시 연결하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RNA 스플라이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 진핵세포 메신저 RNA 가공 과정의 주된 요소라고. 이건 또 뭐야? 이 말을 이따구로 해? 주된 요소라니. 그럼 딴 것도 있다는 얘기야? 요것뿐만이 아니라 있어요. 여기서 얘기를 언급을 안 할 뿐이지 원래는 진핵세포에서 메신저 RNA를 만들 때는 3가지 과정을 사실은 거칩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다 모자를 씌우고 나갈 때 입장할 때 밖에 나갈 때는 꼭 외출할 때 모자 써라 하고 모자를 톡 씌우고 맨 끝엔 꼬리에다가 뭐 예쁘게 꼬리 달아라 하고 꼬리에다 뭐 이상한 걸 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인트론들을 전부 다 띄워버리고 이 3가지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 머리에다 모자 쓰이고 뒤에 꼬리 달고 하는 건 내가 오늘 하니까 이 생명과학의 이해 시간에는 저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그것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머리에다 뭐 이상한 캡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지? 캡. 그 캡을 씌워요. 이거 뭐 이상한 화학적으로 씌우는 거지 캡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꼬리 폴리에라고 하는 이상한 테일을 쫙 달고 이것들을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둘 다 요 2개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밖에 내보내면 핵 밖으로 내보낼 때 이제 내보내면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효소들이 돌아다니면서 RNA만 보면 다 갉아먹어버리는 효소들이 있거든요. 그 효소들한테 안 갉아먹히고 잘 번역을 하라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구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인트론들 다 없애버리고 3 과정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눈여기하지만 아니 저 쓸데없는 아니, 기왕 어차피 잘라버릴 거 도대체 왜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 아니야. 아 쟤네들 봐라 저 세균들 봐. 그럼 본 좀 받아. 세균들 다 없애버렸잖아. 왜 니들은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학계에서 도대체 이 인트론이 어떻게 생겼고 왜 진핵세포들은 이런 인트론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의 그러니까 두 의견이 사실은 막 대립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일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유전자들이 서로 기업들 합병하듯이 서로 합치는 과정에서 중간에 짜투리 부분들이 인트론으로 작용하게 된 거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아니 인트론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뭐 있는데 더 중요한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몰라.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거지. 미스터리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게 또 하나의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매력 아니겠어요? 계속적인 미스터리를 지금 풀어나가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다 좋은데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느냐라는 존재 이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한마디 할 말은 있는 것이 선택적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한 인트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유전자에서 여러 개의 새로운 다른 버전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왜냐하면 인트론이 언제나 어떤 특정한 부위가 인트론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는 오늘은 기분이 월요일인데 기분이 꿀꿀한데 너 오늘은 액션 해. 대신 네가 오늘 인트론 해. 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인데 좀 놀아야지. 넌 가. 하는 식으로 인트론들을 선택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인트론들이 제거가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그럼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의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가 있는 과정에서 지금 6번이라고 하는 요 부위를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요 6번을 간직하고 선택적인 스플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 단백질들은 세포막에 가서 붙게 되는데 이 6번을 띄워버리게 되면은 이들은 단백질은 세포막이 아닌 세포질에서 막 그래가지고 서로 기능이 다른 서로 단백질을 만들어줘.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죠? 상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선택적 스플라이싱의 이 기여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간 유전체는 지금 약 22,000개가 조금 넘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간의 이 유전체, 인간 지놈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서 많은 과학자들이 실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 사람인데 사람이 겨우 초파리 유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유전자를 개수를 갖고 있는 거야. 뭐 한 몇십만 개 될 줄 알았지 사람들이. 최소한 10만 개는 넘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유전자 개수. 근데 애경이 22,000 몇 개? 이거 갖고 뭐가 왜 이거 갖고 감당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지금 세포에서 조사해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을 해봤더니 최소 10만 개 서로 다른 단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전자 개수는 겨우 22,000개? 이게 안 맞잖아. 유전자 하나가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건 뻔한 이치 아니에요. 이 유전자가 전부 우리가 메신저 RNA를 만드는 유전자라고 치더라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라이보소말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논코딩 RNA를 만드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메신저 RNA를 만드는 유전자만 치더라도 최소한 10만 개는 가지고 있어야 10만 개 단백질 커버하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면 뭐겠어? 선택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선택적 스플라이싱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아주 극히 일부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유전자가 최소한 3-4개의 다른 버전의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경우가 뭐 인간에서만 특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아니오시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개체, 식물, 동물 뭐 모든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선택적 스플라이싱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인 거지.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돌아가면서 경우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쓰는 그것이 어쩌면 이들에게 어떤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걸 수도 있죠. 단순히 어떤 이 스페이스를 세이브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버전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자, 정보의 흐름 너무 많은 어려운 거를 해서 오늘은 일찍 좀 쉽시다. 10분 여기서